뮤직 매거진 뮤브 4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영경입니다. 오늘은 민재 씨가 안 계세요. 민재 씨가 저희 뮤브 방송에서 한번 예고를 했듯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로도 저희가 이제 민재 씨의 결혼 장면을 공유 드렸는데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재 씨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또 민재 씨의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재 씨를 대신해서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 그리고 게스트 한 분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됐어요. 먼저 진행해 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분이시거든요. MBC 라디오 4시엔 윤도현입니다. 음악을 담당하시는 조아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민재 씨의 빈자리를 네. 제가 채우는 게 아니고 민재 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번 주 알게 되실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베테랑이시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름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으로 그 방송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라디오 게스트로 나가신 방송도 몇 번 들었어요. 아, 네. 민재가 그것도 소개해줘서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 칭찬 감사해요. 그렇죠. 많이 따라했어요. 그 톤을 많이 따라하기도 그런가요? 해서.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아주 저는 기대가 되고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영경 씨한테 기대려고 오늘 나왔어요. 안 돼요. 제가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몸도 좋지 않아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아픈 걸 또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라도 네. 조금 편하게 가보자. 네. 아, 근데 저 민재 씨 결혼식에도 갔지만 또 가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네. 그 사진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영경 씨가 그 민재 씨 결혼 사진 그 뒤에 비쳤는데 같이 찍혔는데 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붙잡고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김도원이 찍었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슬퍼하는 게 이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캐치를 저 하는구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웃는 게 아니고 눈이 간지러워서 긁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캡처해서 이제 올리니까 이렇게 소문이 좀 잘못 퍼지는구나. 혹시 울 때 눈이 좀 간지러워요? 저 전혀 슬프지 않았고요. 그냥 빨리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네. 해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사실 그 결혼식에서 이 지금 오늘의 주제, 오늘의 방송이 기획이 되고 또 네. 섭외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게스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바로 뮤브의 가족이죠. 황선업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황선업 평론가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가족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3회차, 4회차 나오신 거면 이제 가족이죠.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2회차까지는 가족이 아닌 거군요. 그건 아니죠. 뮤브의 이제 가족이, 이게 굉장히 좀 허들이 낮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족이십니다. 한 두 번 간 보고 이제 가족으로 그치. 인정? 그쵸. 조금 나오실 것 같다. 앞으로도. 하면 이제 바로 가족. 나올만 한 사람인가? 이게 본 거지, 이제. 간을 본 거지. 아닙니다. 조금 그런 게, 이게 대본을 보면 인사와 농담이라고 써있어요. 농담. 저한테 이렇게 자기적으로 개그 포지션을 주는 건 옳지 않다. 이 작가 누군지 제가 뻔히 알잖아요. 이거 듣고 계시면은, 이 자기적인 농담, 크크크크,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 또 이제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토시 하나도 이제 남겨두신다는 점. 절자신 분이 그렇게 급하게 섭외를. 저 오늘 지금 제가 유리없는 하드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네, 황선업 저도요. 씨는 뭐 이름 전문가로 워낙 유명하시기 아니야. 때문에. 네. 아름 씨도 워낙에 일본 음악 많이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정신적 지주로 또 삼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아름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두 분이 이제 일본 음악 전문가로서 좀 업계에 유명하시거든요. 유명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선업 평론가고요. 저는 이렇게. 사실 그냥 취미 수준? 아닙니다.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아름 작가님 내공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황선업 평론가님은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네. 저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좀 막간 인터뷰 식으로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인터뷰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큰 건 아니고요. 아름 작가님 그리고 이제 황선아 평론가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일본 음악을 또 접하고 또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최애 뮤지션은 또 누구인지 요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언제부턴지 사실 기억은 안 나고요. 물론 되게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니고 확실한 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불법이었거든요.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음반들이 되게 음. 많았고 그래서 몰래 듣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약간 그래서 몰래 이제 음악을 듣는 서클을 만들어서 비공식 서클로 활동을 했었죠. 예. 그때 들으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때 이제 언어를 전혀 몰랐고 나중에 이제 뭐 일본 가게 되면서 레코드점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찾게 됐고 그러다가 흘러 지금까지 왔는데 뭐 좋아하는 뮤지션은 옛날 사람들 좋아해요. 네. 요즘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일단 뭐 사잔 올스타즈 좋아하고 또 야마시타 다츠로 이런 분들 좋아하고 또 키린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본 음악을 계속 놓지 않고 들어오셨던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또 락에 꽂혀가지고 그쵸. 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락을 열심히 또 들으면서 뭐랄까 우리나라 또 싱어송라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빠져서 한동안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계속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사실 J-팝 그리고 팝을 다 같이 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 지나온 세월 동안. 네. 그럼 J-팝과 팝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었나요?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랄까 비트? 네, 뭐랄까 좀 리듬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뭐랄까 좀 편한 걸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루브를 타려는 그 몸이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시아인이라서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정형화해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걸 좀 약간 플랫하게 만들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가사가 되게 색채감이 있는데 뭐랄까 철학적이지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그런 색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랑은 또 다른 느낌들이 확실히 있죠.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이후에 저희가 나눌 얘기들에 또 많이 놓아져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업 평론가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좋아하는 음악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고 이런 거. 그쵸, 뭐, 일본 음악 사실 제가 처음 뮤브 출연했을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거 CDP 빌려 듣다가 접하게 됐고, 그 친구한테 항상 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처음에 입문하게 됐고, 잠깐 저도 끊겼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즘 웹진 들어와가지고, 저만의 경쟁력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팝 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그 경쟁자들 틈바구니 끼지 차별화. 않으려는 네, 저는 약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누가 뭐 한다, 그러니까 막 다들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해가지고 나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이거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아예 딴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없는 영역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즘에서도 어쨌든 일본 음악 포지션이 없으니까 네. 내가 하면 되겠다. 내가 그러면은 조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들었고 저는 이제 요즘 거 위주로 많이 듣고 최근에 이제 즈토마요 나카데 이노니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즈토마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이명도 좋아하고 여러 최근 가수들 라이브 많이 다니면서 요즘 어떤 애들이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또 인기를 얻을지 미래에는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올지 좀 기대하면서 올해는 또 유례없는 호황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거 잘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세 명이 다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사실 일본 음악을 처음 들었어요. 저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오타쿠들 사이에서 흥행을 하면서 그런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J-락도 듣게 되고 팝도 듣게 되고 뭐 저 때는 그 시부야 K라는 그 이름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막 인디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듣는 어떤 시대는 다를지 몰라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 친구들, 애니메이션. 나름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또 그런 교류를 하잖아요. 네. 영경 씨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저는 CD를 서로 빌려 듣고 그쵸. 저희도 막 그랬어요. 네. 막 학교에 가져와요. CDP를 다들 가져온단 맞아. 말이죠. 그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빌려서 들어보고 잠깐 집에 가져갔다가 또 돌려주기도 하고 서로 약간 그런 교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장르를 듣는 뭐랄까요. 어떤 애들은 메탈을 듣고 어떤 애들은 힙합 듣고
어떤 애는 뭐 가요만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오갔던 그런 네.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MP3를 빌려준다거나 같이 듣거나 이런 것과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를 교환했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아, 노래가 라기보다는 저 아티스트가 궁금해. 그러니까 저도 처음 라디오 애들을 진지하게 들은 거는 친구한테 OK 컴퓨터 CD를 빌리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통으로 다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아티스트가 확실히 각인되는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때 가능했던 경험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앨범 단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저희는 MP3다 보니까 이제 곡 단위로 하게 되면서 아티스트 중심보다는 사실 이제 플레이리스트 네. 이런 인기곡 이런 것들로 소비가 됐던 것 같긴 해요. 이 하지만 저도 정통성이 CD로 들었습니다. 후배잖아요. 오케이. 네,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아마 아름 작가님과 그다음 황선아 평론가님이 꼰대네. 꼰대네. 쉿! 점점. 어느 정도로 이제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지 아마 솔직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음악 전문가 요 두 분 모시고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만나볼 리스트는요. 바로 오리지널 일본 시티팝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티팝 요즘 뭐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뭐 한 5, 6년 전부터 유행을 하면서 요 이름 자체는 아마 생소한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정작 이 시티팝이 도대체 어떤 음악이냐 요게 궁금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티팝이 어떤 음악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티팝이란 단어에 대한 뭐랄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 뭐 왈가왈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그걸 접하고 도대체 시티팝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뭐를 하지?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결과 내가 이미 좋아서 듣고 있던 그 옛날 노래들을 재구성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듣던 노래들인데 이게 왜 시티팝이야? 이렇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티스트 인터뷰도 하고 물론 그때 선업 평론가도 같이 몇 번 했었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시티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뮤지션들한테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시티팝을 지금 하고 계신데라는 뉘앙스로 물어보면 저희가 하는 건 시티팝이 아니에요가 100이면 100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티팝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장르는 아니에요. 장르는 아니고 어떤 스타일이나 뭐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영경 씨가 갖고 있는 시티팝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사실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영미 문화권이나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의 어떤 문화를 재해석하려는 게 서브컬처에서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베이퍼 웨이브, 뭐 칠 웨이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흐름 안에서 저는 사실 이 시티팝의 유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 시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시티팝이 주는 이미지가 좀 더 강렬한 느낌이고 네. 제가 사실 시티팝 음악을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는 시티 뮤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80년대 보즈스캑스, 네. 조지 벤슨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일본어로 된 80년대 분위기의 그런 노래 네. 정도로만 인상이 있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티팝이 그래서 어떤 음악이냐,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도 사실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따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장르적인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렇게 보고 약간 틀이라기보단 느낌 정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조금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 시티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갑자기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시골에 있던 일본인들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그 화려함 속의 공허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뭐 야마시타 타츠로나 뭐 안리나 이런 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약간 라운지 뮤직이나 네. 이런 해변에 어울리는 그런 휴양지 음악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갈래로 뻗쳐 나가는데 어쨌든 시티팝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련함 그리고 뭔가 센치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통틀어 말하는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퓨전 재즈나 펑크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녹음 수준이 굉장히 높고 네. 레코딩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런 일본의 그런 호황기를 나타내는 그런 음악 장르가 카테고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음악적인 특징이 뭐냐고 그래도 굳이 물어보신다면 한 두 가지 꼽을 수는 있어요.
꼽을 수 있는데 제가 뭐랄까 코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면 C, 뭐 D면 D 이런 식으로 기타를 코드를 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가요들은 정말 그냥 C면 C, D면 D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정직한 트라이어드 코드를 썼는데 삼화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뭐 야마시타 타츠로를 비롯한 그런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이 이거를 4로 만들어요. 화음을 4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미솔이 이제 C 코드잖아요. 여기다가 7 코드를 붙여요. 그래서 도미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제가 앱으로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일단 C예요. 그쵸? 그리고 이 7으로 바꿔요. 메이저 7. 메이저 7으로 바뀌면 어때요? 약간 감성이 조금 생기게 선업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련하면서 뭔가 좀 그리운 느낌?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 이런 게 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븐스 코드를 정말 많이 쓴 게 야마시타 타츠로예요. 네. 이 배운 사람들 노래죠 따지면. 그 약간 곡물 감성.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약간 학문적 지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이제 화성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배운 사람만이 이런 코드 진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슬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슬플 듯 하면서도 아픈 그런 감정, 이렇게 복잡한 감정, 복합적인 감정, 입체적인 느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복잡한 그런 코드 진행에서 온다고 보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시티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테크니컬화되는 흐름에 반박해서 나온 음악이 사실은 시부야 K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아마추어리즘을 굉장히 표방했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부야 K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시티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있는 대로 하고 음악을 하면 되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음악을. 그러니까 엘리트 음악이라고 해도 될까요? 시부야 K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테크니컬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븐스 코드라는 게 사실 없는 걸 아예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재즈에 많아요. 그 재즈에서 굉장히 잘 쓰고 많이 쓰는 코드인데 가요에 잘 안 썼던 거지.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들고 온 게 이제 이런 야마시타 타츠로를 비롯한 그런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인데 재즈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세련된 느낌 나. 약간 그쵸? 고급스럽고. 네, 고급스럽고. 근데 이게 이제 가요에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세련됐네. 세련됐는데 그럼 세련된 게 뭐지? 세련된 건 도시지 도시. 도시의 팝, 시티팝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코드 얘기만 한 거지만 하나의 더 특징이 있다면 리듬이에요. 리듬.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시티팝 명곡들을 들어보면 비트가 다 16이에요. 그러니까 16음표를 마디를 채운 거예요. 예를 들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들도 그렇지만 들어보면 드럼만 들어보시면 안 돼요. 드럼만 들어보면 뭔가 8비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기타나 베이스를 들어보면 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 리듬이 있다는 거. 네, 이 16을 계속 지켜요. 어떤 곡에서든. 그래서 이 시티팝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음악적으로 따진다면 1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덧붙이자면은 사실 시티팝의 가장 뭔가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슈가베이브의 이제 송즈 같은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이 16비트 이렇게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노래들이 사실 당시 많지 않았는데 그런 16비트의 스트로크 같은 게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사실 야마시타 타츠로의 상징 심볼 하면은 이 기타 스트로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처음에 부각이 되면서 그 시티팝의 음악적 특징이라는 게 슈가베이브 송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시티팝은 약간 좀 엘리트적인 그리고 좀 어렵고 세련된 코드? 그러니까 다른 장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신 그리고 재즈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그렇죠. 재즈, 펑크 이런 데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단순히 가요의 단순한 그런 코드 진행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좀 복잡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연주력이 따라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일본에 자본이 없었다면 이거는 야마시타 타츠로의 첫 앨범 같은 경우 서커스타운 같은 경우도
처음 앨범인데도 뭐 믿고 LA를 보내가지고 LA에서 녹음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로 따지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쨌든 당시에 일본의 그런 굉장히 풍족했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또 고퀄리티의 음악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시티팝을 막 괜히 막 화려한 음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적인 구성과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많았군요. 사운드 퀄리티도 워낙에 네. 좋으니까 저도 이번에 새삼 느꼈어요.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좋단 말이야? 이 녹음된 이 결과물이? 이런 생각을 네. 요즘 나온 것보다 오히려 더 맞아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당시에 그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때 7, 80년대 많았잖아요. 네.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경제력이 빵빵한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고 또 듣는 귀가 뚫리잖아요. 사람들이 해외 거를 많이 접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런 좀 세련된 음악 하고 싶은데 일단 미국 가봐야지. 갔어.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의 어떤 세션이 있나 보고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그걸 또 배워와서 일본에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쌓인 게 7, 80년대 시티팝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티팝이 사실 요 국내에서는 몇 년간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막 한창 막 인디에서도 커버를 많이 하고 앨범도 냈다가 잠깐 주춤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뉴진스의 하니가 네. 또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커버를 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 그다음 일본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푸른 산호초가 시티팝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일본 전통적인 아이돌 가요인데 가요곡 뭐 이게 왜 당시에. 시티팝이랑 연결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약간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 80년대 일본 음악 이러면 약간 이걸 또 다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티팝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국내에서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무대 자체는 굉장히 잘 살렸던데요. 근데 장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티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저도 입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말씀하신 대로 시티팝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고 이 장르에 대한 뭔가 확립, 인식이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리운 느낌이 나고 막 네. 그러면 아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 왠지 그림이 생기는 것 같아. 저거 시티팝일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일본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제 현지에서는 뭐 한번 그렇구나 하고 뭐 다시 찾아 듣거나 그런 흐름은 또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네. 마스터 세이코만 따로 떼서 또 막 얘기가 나오고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한테 네, 네, 네. 연락도 많이 오고 마스터 세이코가 어떤 존재인지 푸른 산호초가 어떤 의미를 가진 노래인지 어떤 위치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지금 화제가 많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반대로 그만큼 사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야 또 갑자기 그렇게 흐름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현상 같아요. 근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우리의 마치 한국의 어떤 향수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가 즐겼던 문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왜냐면 저희 일본 문화 개방이 90년대에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딱 80년 곡인데.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싶다면 뭐 어떻게든 찾아서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보편적인 정서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마츠다 세이코나 뭐 네. 이런 쇼와 아이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한이의 무대를 보고 우리의 문화, 우리가 즐겼던 문화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은 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상상 속의 노스테이지어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본의 80년대 그 시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지금 뉴진스가 흥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 겪은 사람들은 그 학창 시절에 대한 뭔가 그리움, 아련함 이런 것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세대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뭔가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뭔가 대리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몰입해가지고 간접체험 해보고 싶고 그런 흐름이 뉴진스가 또 불렀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그런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진스 OMG나 뭐 이런 디토나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이 푸른 산호초 아오이샹고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 푸른 산호초가 사실 시티팝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이 시티팝과 쇼와 아이돌의 음악이 같지 않다는 말로도 좀 여겨지는데 쇼와 아이돌 중에서도 어떤 시티팝을 한 아티스트가 있는 건지 두 개는 별개의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도 좀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시티팝은 아이돌의 음악이 아니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왜냐하면 해외 음악을 들은 싱어송라이터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코드를 바꾸고 재즈를 가지고 오고 펑크를 가지고 오고 소울을 가지고 오고 해서 믹스해서 만든 나름의 팝이었거든요. 그래서 J-팝이지만 팝적인 J-팝이었단 말이에요. 가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 과연 아이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돌로서 활동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타케우치 마리아는 아이돌로 데뷔를 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 결국은 활동을 한 거고 플라스틱 러브도 본인이 만들었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돌과는 좀 저는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티팝 뮤지션 중에서도 마스터 세이코나 나카모리 아키나게 곡을 준 뮤지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곡에서 그런 느낌이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들었을 때 이건 시티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 이 푸른 산호초가 시티팝은 아니지만 어떤 그 작곡가들에 의해서 시티팝의 어떤 느낌은 낼 수 있다. 근데 이 노래는 또 그런 뮤지션이 만든 노래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타케우치 마리아가 곡을 줬다. 그걸 맞추다가 불렀다.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선우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럼 쇼와 아이돌의 어떤 음악과 시티팝은 사실 별개의 음악이고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시티팝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티팝과 비슷한 장르 아니면 혹은 시티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비슷한 장르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좀 청취자분들이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AOR이나 뭐 퓨전 재즈 같은 방금 말씀하셨던 보즈스캑스, 네. 뭐 두비 브라더스, 네.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찾아가면서 들으면은 뭐 취향이 맞는 뮤지션들, 시티팝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은 다 서양의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 80년대 미국의 재즈랑 소울을 이렇게 퓨전한 음악들 그리고 뭐 일본으로 굳이 가자면 그냥 옛날 음악이에요. 옛날 음악들 7, 80년대 싱어송라이터들 한 명만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 거를 듣고 그 사람의 곡을 프로듀스하거나 작곡한 사람 같이 협업한 사람 누구지? 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티팝도 워낙에 그 특징이랄까요? 가수마다 아티스트마다의 시티팝의 또 매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본인이 파괴되는 그 시티팝의 갈래가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시티팝의 그 종류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야마시타 타츠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러브도 결국에는 야마시타 타츠로가 만든 손을 댄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루브가 살아있고 베이스라인이 강조되고 뭔가 그 정서적으로는 약간 노스테이지어 이런 것들이 강조된 그러면서 세련돼야 돼요 또 그런 근데 사실 시티팝에서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노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정 범위에 우리가 시티팝만 소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맞아요. 딱 우리 입맛에 맞는 몇 곡만 좀 하드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얘기로만 봐서는 그래서 도대체 시티팝이 어떤 음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고 어떤 느낌만으로 뭔가 가져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곡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대별 오리지널 일본 시티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70년대와 이제 80년대는 아름 작가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곡들과 곡 소개 들어보면서 시티팝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70년대 곡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곡이 요시타카 미나미의 노래인데 야칸히코라고 야간비행이라는 곡인데 78년 곡이고요. 이 요시타카 미나미가 일본에서는 펑크의 여왕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뭐랄까 펑크를 굉장히 잘 살리는 음반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 음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핫피엔도라는 네, 포크락 밴드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일본의 비틀즈 아니면 대한민국의 산울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멤버가 4명이 다 나중에 하피엔도를 그만두고 음악계 각지로 흩어져서 시티팝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마츠모토 타카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이분이 마츠다 세이코랑도 많은 거를 했어요. 물론 그 노래 푸른 산호초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분이 프로듀스한 앨범으로 데뷔를 한 가수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 앨범은 또 사카모토 류이치가 전곡을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뮤지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사실 기억을 하고 들어보시면 좀 흥미가 생기실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준비를 했고 두 번째 곡이 네, 미나코 요시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미나코라고 하는데요. 아사와 키미니, 그러니까 아침을 너에게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76년 곡이고요. 시작 부분에 굉장히 신티사이저가 상큼하게 나오고 그리고 기타 피킹으로 트레몰로 피킹이라고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이렇게 이런 음들이 딱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줘요. 개방감이 좀 있는 그런 편안한 사운드인데 이 사람도 하피엔도에서 가지를 친 뮤지션과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피엔더도 굉장히 중요한 밴드라는 걸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호소노 하루미라는 멤버가 있어요. 이분 그리고 또 마츠모토 타카시 아까 말씀드린 작사가 이분이랑 또 인연이 닿아서 음악을 하게 됐고 69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릴 노래가 또 3집에 있는 플래퍼라는 앨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퍼가 무슨 뜻이냐면 20년대 신여성 을 뜻하거든요. 그런 단어에 뭐랄까 좀 규범을 거부하는 그런 여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갈게요. 80년대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티스트는 에포라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송이라는 노래고 80년 노래입니다. 80년. 에포가 작사 작곡을 했고 이 사람은 또 타케우치 마리아, 야마시타 타츠로랑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세션 보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코러스가 진짜 유명한데 코러스 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타케우치 마리아의 September라는 곡이 있습니다. September 하는 굉장히 신나는 곡이 있는데 거기서 코러스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황선원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그 슈가베이브스라는 밴드 있죠. 야마시타 타츠로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밴드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팬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야마시타 타츠로가 활동했던 슈가베이브스의 노래 다운타운을 커버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하나 있죠.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의 노래고요. 이 스튜디오 앨범을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 가서 녹음을 했어요. 와. 그 호황기에 돈이 들고. 많았겠다. 네. 그래서 뭐 비치보이스스러운 코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비치보이스스러운 코러스가 뭐랄까 좀 야마시타 타츠로의 또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코러스 굉장히 빡세게 넣는 걸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코러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코러스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좀 맛깔스러움을 더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이 곡은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너무 낯선 곡들만 들려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986 오메가 트라이브라는 프로젝트 밴드의 곡인데 키미와 1000% 그러니까 너는 1000%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86년 노래예요. 사실 이 오메가 트라이브라는 밴드가 뭐 토이나 공유로비처럼 프로젝트인데 어떤 뭐랄까 프로듀서가 있어요. 중심되는 그러니까 후지타 코이치라는 프로듀서가 있고 이 사람이 기용한 그 기타나 베이스 아니면 보컬 이런 식으로 이제 꾸리는데 주요 멤버가 바뀌면 밴드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스기야마 키요타카 앤 오메가 트라이브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1986 오메가 트라이브였다가 그 다음에는 카를로스 토시키 앤 오메가 트라이브였다가 이렇게 쭉쭉 가서 6기까지 있거든요. 되게 헷갈리실 텐데 저는 2기의 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뭐랄까 그 보컬이 일본인인데 브라질계예요. 딱 보기에는 그냥 일본 사람인데 브라질 피가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인들이 옛날에 브라질도 이민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소년소년하고 그리고 약간 일본어 발음이 어눌하고 네. 영어 발음은 또 좋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을 주죠. 네, 주고 또 라틴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보컬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우리나라 팀이 있어요. 코나. 왜냐하면 코나가 그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여린 보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마다 사랑받는 노래를 네. 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오메가 트라이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 네. 누군가 한국에서 표절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익숙해서. 네. 너무 익숙하고 이 앨범 자체도 그렇지만 이때 뭔가 그 J-팝의 뭔가 좀 물론 이제 CD-팝이긴 하지만 그 감수성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 했을 거다라는 네,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네, 그렇게 네 곡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 네 곡 중에서 오메가 트라이브 노래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좀 추천해 주시면서 많이 듣게 된 건데 제가 이게 일본어로서 제가 지금 당황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읽어드릴까요? 이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너무 이 오메가 트라이브도 그렇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사실 시티팝에서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선곡들을 들으면서 어떤 크레딧을 확인을 한다면 네. 뭐 7, 80년대 시티팝의 어떤 베이직한 부분은 좀 많이 그죠? 챙겨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원류부터 챙겨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추천해주신 곡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은 곡도 있고 처음 들은 곡도 있어요. 네. 근데 요시타카 미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틴팝, 보사노바, 삼바, 그러니까 이런 각기 추구한 또 시티팝의 방향성이 네. 있다는 게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딱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요. 같은 시티팝을 카테고리로 저희 소개를 하지만 음악성 자체나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다 다르고 요시다 미나코 이제 플래퍼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기에 네. 유메데 아이따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한 노래예요. 오타케이치가 만들었고 본인이 커버하기도 했고 저는 이 노래가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하고 네. 그래. 제가 하나 실수했는데 펑크의 여왕은 네, 요시다 미나코 두 번째 곡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분은 남성이거든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미나미가 하필이면 두 사람 너무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해. 네. 근데 제가- 미나미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쵸. 보통은 요시타카 미나미 이렇게 일본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네. 보통은 이제 미나미가 성이라고 다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이름이라고. 맞아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래퍼도 오랜만에 들었고 이 L4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진짜 와 이게 7, 80년대 시티팝 음악 확실히 사운드 퀄리티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생각 네. 많이 들었고 이제 디스코 리듬이 잘 가미되어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시에 이제 오누키 타이코, 타케우치 마리아랑 같이 그 ICA라는 레코드 회사에서 밀어줬던 네. 그런 스타 중 하나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F4가 나왔을 때 그 RCA에서 내밀었던 거는 포스트 타케우치 마리아다 이래가지고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들어보시면 보컬 뭐랄까 스킬 이런 것들이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타케우치 마리아스러워요. 진짜로. 네, 들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청취자분들도 요 네 곡 들어보시면서 시티팝이 결코 어떤 한 가지 사운드나 한 가지 장르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요거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소개한 곡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이 같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스포티파이에서는 이제 들으실 수는 없고 음악까지 같이 듣기에는 그래서 뮤브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음악과 저희 방송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곡명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첫 곡은요. 잠깐만요. 제목을 좀 볼게요.
네, 첫 곡이 야카히코, 야간 비행이라는 뜻이고요. 요시타카 미나미, 뭐랄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남미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사와 키미니라는 곡이고, 네, 요시다 미나코라는 여성입니다. 네, 펑크의 여왕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곡이 드라이브 송그, 그러니까 드라이브 송이고요. 에포라는 또 여성 싱어송라이터고요. 마지막 곡이 오메가 트라이브, 네, 1986죠. 네, 1986의 키미와 센파센토, 그러니까 너는 1000%라는 곡입니다. 이게 일본 노래기도 하고 그 가타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아마 직접 검색하시기에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 뮤브리스트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요 음악들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방송도 함께 쭉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리스트. 오늘은 정연경. 맞죠? 정연경.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 대본에 조아름 작가라고 적혀 있어요. 본인의. 네, 정연경. 3인칭. 극형 3인칭. 야, 이거 내가 나를 지칭하면 이거 마츠다 세이코 되는 거예요. 네? 걔가 귀척의 1인자인데. 네, 맞죠. 네, 정연경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황선업 평론가와 오리지널 일본 시티팝 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마츠다 세이코 진짜 그 척하는 거에 그렇죠. 눈물이 나오지 않지만 우는 척. 아무리 얼굴을 찌푸리고 우는 척을 해도 네,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니까 그 사회자가 아 오늘은 정말로 눈물이 나온다 봅니다. 그랬다가 뒤지게 욕을 먹었다는 그 전설의 일화가 있죠. 네. 다음은 조금 최신의 시티팝을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사실 이런 리스트, 이런 컨텐츠는 뮤가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황선업 평론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뮤지션들도 시티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기본적으로 2017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티팝 리바이벌이라는 또 흐름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서치모스라든가 얼마 전에 한국을 찾은 네버양 비치라든가 요기뉴 웨이브스 이렇게 트로이카 이 세 팀이 그 흐름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세 팀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외에 뭐 굳이 밴드가 아니더라도 시티팝을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로 잘 소화해서 재해석한 그런 노래들을 좀 가져와 봤고 최근 10년 내 2016년부터 2024년 올해 노래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아티스트도 포함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시티팝은 많은 현재 진행형 뮤지션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산으로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은 많이 발견이 아직도 되고 있고 시티팝의 매력을 느끼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팀은 럭키테이프스라는 밴드고요. 투나잇이라는 노래, 2016년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벌써 활동 10년을 넘어가는 밴드고 원래 3인조를 시작했는데 다른 멤버들 탈퇴하고 지금은 타카시 카이라는 보컬 멤버가 솔로 프로젝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가장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티팝 하면 떠오르는 정서를 좀 세련되게 잘 구현하는 팀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아시다시피 블랙뮤직을 기반으로 펑크, 소울, 디스코, R&B 이런 것들을 밴드 뮤직으로 멋지게 승화시키는 특히나 이제 그 다카시카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멜로우하고 섬세한 정말 밤풍경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달 하나 딱 떠 있고 약간 그런 정서를 잘 전달해주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따스하게 한편으로는 활기를 북돋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소란에서 우리나라 밴드 네. 소란에서 살짝 비트를 빼고 브레이뮤직의 테이스트를 좀 강하게 가져갔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왔었던 적도 있었는데 혹시 맞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그때 그린플러그드로 네네. 맞아. 저는 이 팀의 음악 중에서 22, 그러니까 22인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의 첫인상은 브라스를 참 잘 쓰는 팀이다. 맞아요. 네, 그 생각을 참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하게 잘 활용을 해요. 네. 어쨌든 그린플러그드가 굉장히 당시 인지도가 낮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련하게 잘 리드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날레를 장식했던 노래가 투나잇. 그래서 음악으로 들으면은 뭔가 좀 뭐 신나긴 한데 막 방방 뜨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 들으면 완전히 파티튠입니다. 파티튠.
예상외의 에너지를 이제 발하게 했던 곡 자체는 현악도 같이 가미되면서 필리소울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가져와 봤고 2017년 오레사마라는 팀의 류세이 따스프로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레사마라는 팀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은 나님. 그렇죠. 나님. 좀 거만한 나님이요? 표현입니다. 네, 나님. 거만한 표현.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 남성, 네. 분들이 이제 자신을 지칭할 때 음. 약간 껄렁껄렁한 사람들 네. 올해와 막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실 그쵸. 거예요. 무슨 나님 느낌인지. 등장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나님이에요, 나님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팀은 뭔가 되게 키라키라, 반짝반짝. 기본적으로 밴드 편성도 아니고 그냥 네. 보컬이 한 명 뭔가 아이돌처럼 있고 뒤에서 이제 기타를 치는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멤버가 이렇게 있는 80년대 디스코를 일렉트로하게 좀 펑크하게 재해석한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는 듀오고요.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러니까 서브컬처와의 약간 그런 접점도 있고 네. 화려하고 보컬이 뭔가 어쨌든 스타성이 있는 약간 그런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보컬이 애니메이션스러워요. 아이돌적인 면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이 팀의 앨범 자켓들을 보면서 이 앨범 굉장히 비비드하거든요. 맞아요. 80년대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그냥 찍은 것처럼 근데 이 비비드한 앨범 자켓이 이 팀의 음악을 그냥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들었던 팀입니다. 맞아요. 네. 그 색감이 뮤직비디오에도 잘 드러나 있고 보는 재미도 많이 강조한 그런 시티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아이돌팝 같은데 또 세션 연주는 또 살벌합니다. 또 안에서. 그래서 보다 젊은 세대들 취향에 어필할 만한 그런 류 시티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 활동을 2022년에 중단을 했고 저는 이 류세 댄스 플로어가 실린 하이파이 팝스라는 앨범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산을 시티팝이란 유산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댄서블한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다음 가져온 거는 아도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아도 아도가 시티팝을 또 했어요? 이 노래만 이 노래만 네. 왜냐면 시티팝. 제가 갖고 있는 아도에 대한 인상은 막 로킹한 거 부르고 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노래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 듣고 아 아도가 이렇게도 노래할 수 있구나. 그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도의 그 거칠고 막 날카롭고 파워풀하고 이거 싹 빼고 정말 이 리드미컬하게 보컬을 운영해 나가는데 야 진짜 아도는 기본 보컬리스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 원피스 필름 그 레드 우타로서 이제 냈던 OST도 곡마다 색깔이 다른데도 사실은 그게 그 앨범이 정말 유명 뮤지션들이 자기 부를 노래를 준 거나 다름없는 앨범이에요. 뭐 바운디라던가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던가 색이 다 다르네요. 오리사카 유타라던가 뭐 하타모토 히로라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굳이 아도한테 맞춰서 곡을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 부를 노래 남는 거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기들 스타일의 노래를 줬어. 근데 너무 다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티팝의 곡조도 잘 소화하는구나.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선원평론가가 준 리스트를 보고 이 노래를 찾아서 들었는데 저는 아도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보컬이. 근데 이렇게 화난 보컬이 이렇게 시티팝이랑 어울려라는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톤과 되게 볼륨을 낮추고 이 노래에 맞는 정서를 좀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제목이 All Night Radio라는 제목인데 이제 일본 라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올나이트 니폰이라는 오래 지속되어 온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그 심야 라디오를 주제로 한 약간 연극 같은 거예요. 연극의 주제가로 쓰였고 약간 위켄드 앨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 이제 그 연극의 그 스토리를 이 앨범에다 그 노래에다 녹여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 라디오도 오래되고 왠지 좀 그리운 노스텔지아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프로듀서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인 미치 M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이걸 보고 놀랬던 게 아니 하츠네 미쿠 노래를 그렇게 많이 만든 보컬로이드 프로듀서가 이렇게 또 시티팝을 이렇게 또 잘 뽑아내네 그러니까. 했거든요. 정말 그 유연한 것 같아요. 우리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잡식성 같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해진 건데 그 요즘에 이런 어떤 보컬로이드 작곡가들 그러니까 요즘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일본 리스너들이 이 시티팝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뭐 이 시티팝이 굉장히 뭐 새롭다든지 아니면 별로 듣기 안 좋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좀 궁금해요.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소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노래처럼 본인이 듣고 또 이렇게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해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 요즘 음악만 되게 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옛날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에서 많이 소스를 가져오는 편이에요. 요네즈 켄시 같은 경우도 그 체인소맨 오프닝이었던 킥백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이 98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구절 중에 그 모닝구 무스의 소다 위어 라이브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노력, 미라의 네. 뷰티풀 스타 이게 원래 거기 있던 노래거든요. 근데 원래 요네즈 켄시가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8년도에 그 노래가 했다는 거 기억이 나서 배경이 체인소맨의 배경이 98년이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의 음악적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치엠이라는 분은 시티팝이 워낙에 본인의 취향이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재현도가 나오겠죠. 네, 해상도가 네. 선명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 젊은 뮤지션들이 이렇게까지 시티팝을 재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도를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아도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많이 좀 흐름은 벗어나 있는 노래이긴 네. 한데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아도의 평소의 이미지를 좀 색다르게 좀 가져가고 네, 싶으신 네. 분들은 노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콘 덴세츠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이혼 전설이죠. 굉장히 재밌는 특이한. 이름입니다. 재밌는 이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본 밴드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단어 더하고 저 단어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겠죠. 뭐 뜻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데뷔한 2인조고요. 원래 아이가 이소메로라는 노래를 통해서 작년부터 무섭게 좀 주목을 받는 중이에요. 일본 관계자들한테 올해 유망주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리콘 덴세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음악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는 팀이고 특히 이 보컬 마츠다 아유무라는 분인데 정말 이 보컬의 폭이 넓어요. 아이가이 소메로 같은 경우는 중저음으로 많이 일관된 보컬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아라와레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아라와레 나이데 이 노래는 굉장히 팔세토 가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 이게 신이답지 않게 완숙하고 저는 무슨 한 20년 된 뮤지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뭐가 생각났냐면 에그자일의 메인 보컬 아츠시가 생각났어요. 너무 그러네. 느낌이 일본 R&B 낭낭한 느낌? 되게 잘 부르는데 뭔가 이미 좀 약간 좀 나이가 있는, 활동도 좀 했어. 약간 이런 굉장히 완승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팀이고 이 노래는 그 시티팝의 멜로우한 그런 느낌 또 신시사이저의 톤이 좀 아련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나 이 보컬의 이 감정선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또 더 주목해야 될 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곡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실까요? 요 네, 일본어 그러면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럭키 테이프스의 Tonight이라는 곡 들으신 다음에요. 오레사마, 류세이 댄스플로어 그리고 아도의 All Night Radio 마지막으로 리콘 덴세츠의 아라와레 나이데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지널 일본 시티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두 분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요즘도 그렇고 뭐 작년 뭐 코로나 시기 때도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럼 작가님 가십니까 또? 네, 저는 이번 달에 일로 한번 갈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여행 계획은? 네, 여행 계획은, 네, 일단은 지금 라디오가 좀 분주해서. 네, 그러네요. 네, 당분간은 네, 출장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10월에 또 가세요 또? 시조카에 갈 예정이고요. 아이미용 단독 공연과 드디어 보시는구나. 즈또마요의 단독 공연을 또 보러 갑니다. 즈또마요는 작년 2번, 올해 2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팬이시라고. 에너지가 네. 진짜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즈또마요는 이제 내한을 갔었고 작년에도 단독 갔었어요. 단독 갔었고 근데 마침 또 이번에 내한 오는 것 때문에 팬클럽을 가입하면서 이제 좀 써먹자 이거를 싶어가지고
맨 처음 선행에 당첨이 돼서 굉장히 앞자리에서 와. 보지 않을까. 생생한 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올해는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시즈오카가 참 좋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요? 가면서 시즈오카가 참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네.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고. 예전에 맥주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맞아, 기억하시네요. 그 네. 옆에 모치무네라는 해변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브루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브루어리가 호텔을 겸해서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비싸서 숙박을 못 했는데 이게 좀 거품이 꺼지고 하니까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하루를 오. 예약을 했습니다. 맥주 많이 드시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좀 알차게 짜셨네요. 이번에 맨날 제가 네. 좀 어느 순간 안 하던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뭐랄까 익숙한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이번에 가게 되면 렌터카도 좀 빌려서 오. 운전도 좀 하고. 왜냐면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 장소가 네,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버스 시간표가 많지 않아요. 네네네. 하루에 뭐 3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옛날에 뭐 나 혼자 산다 보신 분들은 그 이시연 씨가 갔다 온 그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있어요. 거기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안 해본 경험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경 씨는요? 저는 마음은 항상 가고 싶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저는 일이 좀 바빠서 근데 작년에 락페 가지 않았어요? 네 써머소닉 갔다 왔죠. 작년에 썸머소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호민이 썸머소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판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나는 왜 전화를 했지? 보니까 이제 선배님이랑 또 연락도 할 겸 아유, 써머소닉을 이제 빌미로 연락을 드린 거죠. 그럼요.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일본에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시니까 네. 정말 한번 저 껴달라고 진짜 부탁까지 드렸거든요. 아직 한 번도 이제 초대를 안 해주셨어요. 별로 전 진지하게 말했는데.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뻔히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의 성향을 알거든요. 정성이 부족해요. 제가 앞으로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께.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일본을 자주 가시다 보니까 좀 두 분만이 가시는 어떤 음악 명소, 아니면 맛집,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꿀팁 같은 거 공유 가능하신가요? 근데 아름 작가님은 그 디깅 많이 하세요, 가서? 전 디깅 별로 안 해요. 네. 음. 그냥 뭐랄까 좀 가고 싶은 데를 일단 하나를 제가 이제 이동하다 보면은 그냥 발이 멈추는 데 있잖아요. 거기 멈춰서 지도를 켜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뭐가 있지 하고 보고 이 주변에 맛집이나 이 주변에서 음악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래서 발걸음 닿는 대로. 네, 처음부터 어딜 가야지 하면 그거 위주로 동선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데를 찾으면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아름 작가님이 가면 일본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건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대. 약간 일본 사람처럼 보여서? 나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음. 근데 저도 요즘 가면 네. 정말 말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뭐 가서 이런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니까 보통은 찍어서 가요. 술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가는 편이고 계획을 딱 짜서 가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예상 범위에 들어오는 네. 경험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벗어나주게 하는 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다던가. 저번에 작년에 후쿠오카 갔다 왔을 때 5월이구나. 5월에 후쿠오카 갔을 때는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네. 같이 3차까지 갔다니까. 근데 그분 또 다 내셨어. 와. 뭐 스낵바 같은 데 데려가면 스낵바 아시죠? 네. 스낵바를 데려가가지고 같이 막 노래하고 막 나도 그런 경험은 처음 그렇게 누가 데려가가지고 같이 논 거는 또 처음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또 한국 온다고 하시길래 제가 원래 그렇게 만나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때로 인연으로 끝. 네. 저는 보통은. 근데 그분은 나중에 내가 가든 오든 한번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보답도 해야 되고. 이 언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보통 일본 하면 가장 만만한 여행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서 뭐 언어 좀 안 돼도 영어가 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알아야 제대로 사실 일본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왔죠. 중국어를 어때요? 저는 오랜만에 한마디도 안 통하는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갔으면 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즐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즐기냐의 문제인데 중국 갔을 때는 워낙에 처음 가봤으니까 네. 정말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너무 다 큼직큼직. 저 시안 갔다 왔거든요. 시안, 서안. 근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일본 외의 여행지를 갔다 온 거라 가지고 언어가 안 돼도 뭐 개인적으로는 출장 겸해서 갔다 온 거죠. 네, 네. 근데 여행으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음. 즐거웠다. 근데 굳이 내가 중국 일부러 갈 것 같진 않다. 라는 느낌이었어. 말이 되는 나라가 편하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음. 좀 뭐랄까 영어로 물론 관광하셔도 좋은데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더 즐기고 싶으면 그래도 조금 정도는 익혀서 가는 그 본인의 즐거움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살짝 해주는 것이 네, 도움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통을 염두에 두고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네. 그리고 또 발걸음 닿는 대로 가다 보면 네. 좀 그 현지에 좀 내가 이렇게 묻어가면서 네. 좀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시티팝 그리고 일본 음악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눴는데 혹시 일본 음악 그 시티팝 외에도 일본 음악 자체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좀 디깅을 하는 사이트 아니면 좀 일본 음악의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처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디 가세요? 저는 그 일본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를 몰라도 가능한 것이 물론 저는 언어를 좀 알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긴 알지만 그냥 틀어놓을 수 있는 거면 아니면 뭐 유튜브에 링크 같은 거 올라와요. 녹음된 거. 네. 그런 거 들어보면 음악이 잠깐 나오다가 끊기긴 해요. 그런 유튜브는. 근데 들어보고 괜찮으면 걔를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모르는 뮤지션을 좀 아니면 새로 나온 애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이요?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프로그램은 제가 워낙 많은 걸 들어가지고 네, 근데 좀 요즘 음악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쿠아타 케이스케가 사자놀스타즈라는 굉장히 옛날 밴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물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인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이분의 플레이리스트는 굉장히 핫합니다. 요즘 음악을 많이 소개해요. 그리고 요즘 음악에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음악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네, 한국 요즘 팝 좋아 이러면서 막 소개하기도 하고 그 애플뮤직에서는 엘튼 존 라디오 그런 느낌인가요? 뭐 요즘 노래도 소개하고 네, 자기가 요즘- 잘 듣는 노래 맞아요. 소개하고. 그 주제를 매번 정해서 얘기를 해요. 뭐 옛날 노래를 틀 때도 있고 엔카만 틀 때도 있고 아니면 로큰롤만 틀 때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노래를 꼭 끼워요. 그래서 요즘 노래가 좀 궁금하거나 뭐 그러면은 들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계속 창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네. 앨범이 곧 나오잖아요. 네. 뭐 올해 안에는 나온다고 하고 맞아요. 이제 마지막 여름 페스티벌 록인 재팬에 나온다고 그런 기사가 그 본인의 그런 공지가 떴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도 그 폼이 절대 죽지 않아요. 정말 다양하게 듣고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정말로.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거 요즘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웹진을 많이 들어갑니다. 나탈리 네. 보통 이제 일본 웹진. 네, 일본의 이제 대표.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일본어로 가야 돼요. 네. 일본이 워낙에 그 섬나라 폐쇄적인 섬나라라 맞아요. 그 언어 장벽을 못 넘으면 사실 정보의 한계가 진짜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보는 보통 이제 나탈리나 그런 웹진들, 뭐 신라 뭐 이런 웹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소식을 얻는 편이고 저는 이제 애플뮤직 일본 계정을 쓰면서 거기 있는 이제 매주 이 신보 큐레이션을 정말 잘해줘요. 제 네. 기준 애플뮤직이 신보를 딱 큐레이션 해주는데 이게 단순히 뭐 치우쳐지지도 있지도 않고 뭐 베테랑이면 베테랑, 최근 뜨는 유망주면 유망주, 뭐 팝이면 팝, 전체적으로 이제 딱 골라서 한 20-30작품씩 20-30 그 안쪽으로 띄워주는데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째깍째깍 신보를 체크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참 잘 저는 활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쨌든 큐레이션도 큐레이션이지만 그런 신보를 잘 소개해주는 코너가 요즘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기타 정보들은 뭐
다 팔로우 해놓은 약간 인스타 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뭘 찾아봐야겠다라고 사실 찾는 건 아니에요. 뭐 아름다운 네. 그러실 거예요. 듣다 보면 그냥 뜨니까. 걸리고 궁금하면 한 번 더 검색해보고 그쵸. 그 사람의 인스타 찾아가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가 뻗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고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이트들 음악 스트리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스포티파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스포티파이도 큐레이션을 잘 해주니까. 네, 그래서 하나만 아시면 계속 추천이 떠요. 뭐 투데이츠 이런 거 들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큐레이션을 별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저는 아직도 고루하게 앨범 들어요. 앨범 단이구나. 저는 진짜 아직도 앨범 무조건 앨범 싱글로 나오면 안 듣게 돼.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 대부분이 싱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싱글로 듣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대중음악상인데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앨범으로 듣지 않으면 잘 안 느껴요. 그 중간에 큰 러닝 타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딱딱딱 네. 듣지 않으면은 싱글로 들으면 너무 빨리 휘발돼 버려서 아저씨가 다 됐구나 나도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 일본 음악을 좋아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장 쉽게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있는 아티스트 몇 명 팔로우해 두고 거기서 펼쳐지는 어떤 알고리즘의 컨텐츠들을 좀 소비하는 방향이 가장 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거는 그 일본 음악을 주로 다루는 인스타 계정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인스타 계정이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큐레이션들을 제가 봤는데 꽤 잘 추천해줘요. 요즘 네. 음악들 다양하게 좀 재치 있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스타 계정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하셔서 일본 음악을 많이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뮤브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직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그리고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그리고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 그 아름 작가님과 다음 주에 요게 제가 지금 그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다음 주 녹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행은 할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서 요 멘트는 제가 조금 바꿔서 네, 하겠습니다. 네, 아름 작가님과는 또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가족이 됐다니까. 좋구나. 뭐 또 불러주시겠구나. 근데 이런 것도 안 불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뚜마의 후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불러주실 수 있을 때 불러주시고 재밌어요. 와서 얘기하는 건 네. 어쨌든 또 아름 작가님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옛날에 저희 또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팟캐스트를 네, 하던. 같이 했었고. 그때가 좀 그리워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벌써. 꽤 됐네요. 꽤 됐죠. 네. 노량진에서. 맞아요. 이렇게 일본 음악 전문으로 다시 하시면 어떨지. 글쎄요. 한번 저는 좋은데. 네, 저도 좋은데 알겠습니다. 서로 바빠서. 네. 아름 작가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사실 이렇게 목이 쉰 목소리가 아닌데 오늘 좀 여기 좀 스튜디오 자세가 좀 불편한 자세를 계속 앉아가지고 지금 약간 쭈그려 계셔서. 네, 그래서 목이 왜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MBC FM 4시의 윤도현입니다. 또 좀 들어주시면 가끔 제가 나오거든요. 네. 저도 제 브런치. 네, 다 소개하세요, 다. 브런치 운영하고 있고 J-POP 신보 요즘 좀 못 올리고 있는데 매주 신보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맞습니다. 일본 음악 정 모르시겠으면 그 황선아 평론가님 브런치에 들어가시면 최신 음악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뭐 나름 꽤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저는 황선아 평론가의 이 홈페이지가 정말 최선단에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음악의 독자 완전 뭐랄까 최고봉 나무위키보다 훨씬 많이 됩니다. 훨씬 많고 정말 정보나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또 제가 알고 있고 볼 때마다 감탄하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 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좀 그래도 나름 또 다행히 또 불러주신 데가 좀 있어서 성실함의 대가예요. 우리 맞습니다. 황평론가가.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혹시 오늘도 뮤브하세요 요걸 일본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모 오늘도 뮤부시마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뭐 좀 친근감 있게 하자면 쿄모 뮤부 시대네 뭐 이런 시대네. 정도. 교모 뮤브 시대네. 뮤부해 약간 반말이죠. 아, 이걸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거 발음은 안 되겠네 이거. 뮤브 교모 시대? 쿄모 뮤부 시대네. 교모 뮤브 시대네. 네. 교모 교모. 네. 교모. 그래서 이참에 일본 분들도 뮤브 한국어가 되시면 네, 이것만 와. 듣고요? 이것만 일본어로 나가는데 뮤부를 들으라고요? 마지막 한 줄을 위해. 네. 그래서 일본 분들도 한국어 공부할 겸 음악도 공부할 겸 뮤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윤경, 조아름. 황선업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교모 뮤부 뮤부 시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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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이게?